애기 엄마 면접은 잘 봤고? 합격할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면접장 문을 나서는 순간 은설은 이미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이 내리던 그날 새 살배기를 업고 눈보라를 뚫고 달렸습니다. 리어카 끄는 할머니를 돕고 낡은 비단 손수건을 받았죠. 통장 잔고 20만 원, 밀린 빚 독촉장, 그리고 폐렴 걸린 아들. 은설은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강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회장 앞 책상 위에는 은설이 잃어버린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30년 동안 찾던 사람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도대체 할머니와 회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은설에게 펼쳐질 기적 같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라디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늘은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랍니다. 기온이 무려 영하 15도. 문밖만 나가도 입이 얼어붙을 날씨였죠. 은설은 낡은 단칸방 바닥에 깔아둔 얇은 이불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쪽잠을 자느라 온몸이 뻐근했어요. 벽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3살배기 아들 규빈이가 쿨럭거렸습니다. 은설은 화들짝 놀라 아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다행히 열은 없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녀석이라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세 탈이 나곤 했어요. 은설은 아이 이불을 목 끝까지 여며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가야 할 곳은 금강그룹,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죠. 은설은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자격증도 많았죠. 하지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적처럼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금강그룹산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곳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아픈 규빈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는 목숨 걸고 잡아야 했습니다. 이마저 놓친다면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규빈이 어린이집 알림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긴급 휴원. 은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6개월 전 은설과 함께 살던 친정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이를 맡아줄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몇 안 되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죠. 급하게 베이비시터 앱을 켜봤지만 화면에는 기상 악화로 배정 불가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20만 원. 책상 위엔 빨간 딱지가 붙은 월세 독촉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은설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옷장에서 포대기를 꺼내 아이를 조심스럽게 업었죠. 규빈아, 엄마 등에 딱 붙어 있어야 해. 알았지? 잠든 아이가 대답할 리 없었지만 은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패딩을 벗어 아이를 감쌌어요. 정작 본인은 단 한 벌뿐인 정장 위에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봄 코트만 걸쳤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유모차는 어림도 없어 보였죠.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버스를 탔지만 중간 지점을 지나자 눈길에 멈춰섰습니다.
도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이었습니다. 기사님이 목청을 높여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여기서 회사는 걸어서 1시간 거리. 은설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40분쯤 걸었을까요? 언덕길에 다다랐을 때 저 앞에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였어요. 나이는 대충 보아도 이르는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미끄러운 언덕길에서 리어카 바퀴가 헛돌자 당황해하고 있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왠지 은설은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나서였을까요? 친정엄마도 생전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오셨죠. 은설은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은설을 돌아봤습니다. 등에 아이까지 업은 젊은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나서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이고, 애기 엄마. 위험해. 애까지 업고 있는데 큰일 나. 그냥 가.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은설은 이미 리어카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은설은 있는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었어요. 할머니도 더는 말릴 수 없다는 듯 앞에서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 고물상까지는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은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머리카락은 눈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규빈이 깰까봐 헐떡이는 소리조차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은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은설의 얇은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쩐다. 고운 얼굴에 땀이 한가득 났네. 그런데 애기 엄마, 오늘 같은 날 옷이 그게 뭐야? 그 얇은 정장은 또 무슨 일이고? 네, 할머니, 저기 앞에 보이는 금강그룹 본사로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라? 그 으리으리한 회사의 면접을? 아이고 세상에.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내 때문에 늦어서 어째.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시더니 안쪽 주머니를 뒤적이며 뭔가를 꺼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천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았지만 고운 비단 손수건이었죠. 애기 엄마, 이걸로 땀 좀 닦아.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단이라 부드러워. 은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 급해서 가봐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은설의 손에 손수건을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이리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찌 그냥 보내나. 더군다나 지금 면접 보러 간다며. 내 성의 표시라고 생각해줘. 이런 귀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오늘 꼭 합격할 거야. 할머니의 투박한 응원에 은설은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가봐야 해요. 건강하세요. 손수건을 받아들고 다시 뛰었습니다. 이제 면접까지 40분. 눈길은 미끄러웠고 등의 규비는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달리면서도 아이가 깰까봐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규빈이. 헐떡이는 숨소리를 감추려 했으며 은설은 계속 달렸습니다. 정장 바지는 눈에 흠뻑 젖었고 구두는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마침내 금강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은설은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죠. 로비 직원들이 은설을 보고 경악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기요, 여기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은설이 물에 젖어번진 수험표를 내밀자 직원들이 마지못해 길을 터줬어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9시 면접이에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은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엉망이 된 모습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장 재킷에 묻은 얼룩은 아무리 털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은설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기회를 달라고. 규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면접 대기실 문을 열자 은설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넓은 대기실 안에는 이미 7명의 지원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모두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남자들은 빳빳한 넥타이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여자들은 단정한 머리 모양의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은설이 들어서자 대기실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눈에 젖은 옷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가 퍼졌고 등에 엎인 규빈이 작게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른 지원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은설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면접장에 애를 데려온다고? 한 여자 지원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지만 조용한 대기실에서는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동정심 얻으려고 그러는 건가? 남자 지원자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설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규빈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아이를 둘 곳이 없었죠. 대기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은설에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면접실 내부까지는 아이를 데리고 계실 수 없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요. 은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복도에 의자가 있으니 거기에 아이를 앉혀두고 오세요. 면접은 20분 정도니까요. 은설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의자에 규빈을 앉혔어요. 다행히 아이는 이제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규빈아, 엄마가 저 문만 들어갔다가 금방 나올게. 여기 엄마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어. 알았지? 꼼짝하면 안 돼. 은설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규빈도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대기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면접장 안, 심사위원 3명, 그리고 구석에 웬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 순서였던 남자 지원자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하느라 늦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면접 지각 핑계대는 법이라고 떠도는 내용이더군요. 뻔한 레퍼토리죠. 감성파리로 점수 따려는 수작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남자 지원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은설은 긴장이 되어 손이 떨렸어요. 다음 한은설 씨. 은설이 자리에 앉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진흙이 묻은 구두, 얼룩진 정장. 도저히 대기업 면접장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죠. 가운데에 앉은 중년 남자 면접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은설 씨,
미혼모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장에 아이를 데려왔다면서요? 여기가 무슨 키즈 카페입니까? 날카로운 질책이 날아왔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폭설로 어린이집이 휴원해서 폭설 핑계 대지 마세요. 애 딸린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회사 일도 애 핑계로 펑크 낼 건가요? 옆에 있던 여자 면접관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어제부터 근처 호텔에서 대기했답니다. 그게 정성이고 준비성이에요. 독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설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그 노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자네 오는 길에 무슨 전쟁이라도 치렀나? 몰골이 왜 그 모양이야? 이 회사의 회장 신동섭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이 알 리가 없었죠. 은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는 길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솔직하게. 은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지 수거하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늦었습니다. 눈길에 리어카가 미끄러져서 여자 면접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착한 척이네요. 아까 그 지원자랑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좀 더 창의적인 거짓말은 못하나요? 동섭이 손을 들어 면접관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은설에게 다시 물었어요. 자네, 왜 우리 회사여야 하나? 성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면 스펙도 좋은데 다른 곳도 많을 텐데? 은설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서 복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금강그룹이야말로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한 말이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동섭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면 저는 2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동섭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부모가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힘들었겠군. 어머니께서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동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만약 입사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독거노인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기업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누구에게는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동섭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고 은설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답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은설이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규빈이었습니다. 은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설은 황급히 면접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께 받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단 손수건이 바닥에 툭 떨어졌죠. 하지만 은설은 그것도 모른 채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간 은설은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규빈을 발견했습니다. 규빈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은설은 아이를 안아 올리고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규빈의 병원에 가야 했어요. 면접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섭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5분간 휴식하죠. 다들 목 좀 축이게. 면접관들이 나가고 동섭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빛바랜 비단 손수건이었습니다. 동섭은 그것을 집어들었죠.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아진 작은 글자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은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동섭은 낡은 비단 손수건을 손에 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95년 1월 31일,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35살이었던 동섭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한강다리 위에 섰던 그를 구해준 건 바로 정할머니였죠. 그때 할머니는 45살의 중년 여인이었지만 동섭에게는 누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젊은 양반, 이런 추운 날 왜 여기 서 있어요? 그러다 얼어 죽어. 할머니는 동섭을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여인숙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날은 주말이라 여인숙은 손님들로 시끌벅적했죠. 할머니는 자신의 방을 내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날 동섭은 사람 온기가 담긴 따뜻한 밥을 먹으며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따뜻한 국을 건네주었고 그 침묵조차 동섭에게는 큰 위로였죠.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동섭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득 할머니에게 한마디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초라한 자신이 더는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할머니 방 앞에 놓인 작은 밥상 위에 지금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값진 물건, 비단 손수건을 올려두었습니다. 귀퉁이에는 어린 시절 별명 신동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죠. 그리고 종이에 짧게 적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신동섭.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진 채 동섭은 아무도 모르게 여인숙을 떠났습니다. 그 후 동섭은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금강그룹을 일으켜 대한민국 5대 재벌이 되었죠. 하지만 여인숙은 재개발로 사라졌고 할머니의 행방도 묘연하여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 그 손수건이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섭은 손수건 귀퉁이의 신동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께서 직접 수놓아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동섭이 급하게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비서가 재빨리 들어왔죠. 방금 나간 한은설 지원자, 당장 찾아와. 지금 바로. 네, 회장님. 즉시 찾아오겠습니다. 박 비서는 경호원 2명과 함께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이를 안고 급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한편 은설은 택시 안에서 규빈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체온계를 보니 40도를 넘었습니다. 아저씨,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택시기사도 백미러로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은설은 규빈을 안고 뛰어들어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져요.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규빈을 진료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죠.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 소리를 들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에서 수포음이 들립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에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은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원이라니.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어요. 네, 입원시켜주세요. 제발 우리 규빈이 좀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규빈을 소아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팔에 링거 바늘이 들어가는 걸 보자 은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파. 규빈이 힘없이 울먹였습니다. 은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참아. 이거 맞으면 나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링거액이 천천히 규빈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도 투여되었고 아이는 곧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제야 은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제야 현실이 보였습니다. 면접은 완전히 망쳤고 할머니께 돌려드려야 할 손수건은 어디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병원비로 빚은 더 늘어날 것이 뻔했어요. 은설은 자책감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미안해 규빈아.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아빠가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은설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신민혁의 사진이었죠. 잘생긴 얼굴에 눈 밑에 매력적인 점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어요. 민혁이 사라지기 전날 밤 그는 은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은설아, 내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 너 고생 끝내게 해줄게. 약속해. 하지만 민혁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되고 집도 비어 있었죠. 은설은 그때 임신 6주였습니다. 아이를 지울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던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규빈을 낳아 키워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비 안내 문자였어요. 응급실 진료비와 입원 보증금을 합쳐 28만 원. 은설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한편 동섭은 인사팀에 은설의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그는 박 비서와 함께 은설의 집으로 향했죠. 달동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낡은 단독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계세요? 동섭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 집 새댁 찾으세요? 아침에 면접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박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전화로 확인할 이야기가 아니야.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동섭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는 메모와 함께 명함을 현관에 꽂아 넣었죠. 동섭은 손수건을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 손수건이 어떻게 은설의 손에 있었는지 정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지 꼭 알아야 했어요. 병원 6인실에서 은설은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규빈의 열을 재고 땀을 닦아주느라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동섭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은설이 연락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녀를 통해 30년 전 은인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텅 빈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록적이었던 폭설이 거짓말처럼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고 도시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6인실에서 은설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규빈의 열도 말끔히 내렸죠.
엄마,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규빈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이제 집에 가자. 우리 규빈이 이제 안 아파? 퇴원 수속을 밟는 은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32만 원. 한도 초과 직전에 신용카드 2장을 꺼내 겨우겨우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매달 내야 할 카드값이 또 늘어났지만 지금은 아이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집에 돌아오니 대문 틈에 웬 명함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금강그룹 회장 신동섭. 은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면접 때 구석에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가 금강그룹 회장이었다니요. 왜 회장님이 우리 집에? 은설은 불안해졌습니다. 떨어뜨린 손수건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면접장에서 아이를 데려온 것이나 중간에 뛰쳐나간 것 때문에 뭔가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닐까 겁이 났죠. 엄마, 이거 뭐야? 규빈이 명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은설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규빈아, 우리 다시 나가야겠다. 은설은 규빈을 단단히 입혔습니다. 패딩 점퍼에 목도리, 모자까지 꼼꼼히 챙겼죠. 금강그룹 본사로 가는 길, 은설은 며칠 전 정할머니를 만났던 고물상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할머니가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엊그제 리어카 밀어드렸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은설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새댁 아니야. 세상에,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면접은 어찌 됐누?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은설은 차마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잘 봤어요. 아이고, 잘 됐다. 꺼봐. 내가 뭘 했어? 복 받을 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은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찡했어요. 이왕 거짓말을 시작한 김에 끝까지 가기로 했죠. 합격할 것 같아요. 할머니 도와드린 얘기했더니 면접관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던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손수건을 어디다 떨어뜨렸나 봐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물건도 다 제 갈 길이 있는 거야. 새댁한테 행운을 주고 떠났나 보다. 액땜했다고 생각해.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은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규빈을 보더니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알사탕 2개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가야, 너도 엄마 따라다니느라 고생했구나. 이거 먹고 힘내. 감사합니다. 규빈이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참한 아이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봐. 할머니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은설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댁, 애아빠는 어디 갔어? 왜 혼자서 이 고생을 해? 할머니의 물음에 은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남에게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요.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은설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꼭 잡아줬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애까지 키우면서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진 가족이거든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자식을 잃고 혼자 살아. 아들 앞세우고 어찌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긴 사라지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느끼는 동질감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 새댁도 지금처럼 착하게 살면 다 복으로 돌아올 거야. 하늘은 절대 착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 할머니의 위로에 은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규빈이 엄마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규빈아.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셔서 그래. 할머니는 은설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약속이 있어서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건강해야 애도 키우지. 은설은 할머니께 인사하고 일어섰습니다. 규빈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에 은설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회장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든 부딪혀보자. 은설은 할머니께 씩씩하게 인사하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멀리서 금강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며칠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은설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은설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은설은 긴장한 채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은설은 규빈의 손을 꼭 잡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신동섭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에는 낡은 비단 손수건이 들려 있었죠. 금강그룹 본사 로비에 다시 발을 들인 은설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며칠 전 면접 때의 기억이 생생했죠. 흙탕물에 젖은 채 뛰어들어왔던 그때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은설을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업고 면접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가 왜 또 왔을까 하는 의아한 눈빛이었죠. 직원이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은설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비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어요. 직원들의 놀란 눈빛이 은설에게 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적막했습니다. 디지털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은설의 심장도 덩달아 조여드는 것 같았죠. 15층, 20층, 25층, 마침내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두꺼운 카펫 때문에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긴장감을 더했죠. 비서실장이 원목문을 2번 두드린 후 열었습니다. 은설은 규빈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통유리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고 겨울 햇살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서를 스치고 규빈에게 머물렀을 때 얼굴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또 한 발짝 규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그리고 입가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30년 전 어린 민혁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특히 규빈의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이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서 오게. 앉아요. 예상과 달리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면접장에서 보였던 냉정함은 사라져 있었죠. 은설이 의자에 앉자 회장은 규빈을 잠시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아이는 좀 괜찮나? 그날 병원에 갔다고 들었는데. 네. 폐렴 초기였는데 입원 치료받고 이제 괜찮아요. 회장이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비단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래지만 귀퉁이의 작은 글자는 또렷했죠.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 손수건 자네가 떨어뜨리고 간 게 맞나? 은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꼭 돌려드려야 했는데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몰라서 걱정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받았나? 사실대로 말해주게. 은설은 면접 날의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폭설로 어린이집이 휴원했던 새벽 아이를 업고 걸어온 길, 언덕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까지 차례로 말했죠. 리어카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도와드렸죠. 면접 늦을까봐 걱정하시면서 이걸 주시더라고요. 회장이 숨을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그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성함은 모르겠고 70세는 넘어 보였어요. 그 말에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떨어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수님, 누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은설은 영문을 모른 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나? 네. 고물상에서 일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도 뵀어요. 지금 당장 안내해 줄 수 있겠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비서, 차를 당장 대기시켜.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5분 후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정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죠. 조수석 수납함에서 회장이 프랑스 초콜릿 상자를 꺼내 규빈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손자에게 간식을 주는 할아버지 같이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어요. 먹어. 맛있을 거야. 규빈이 은서를 올려다봤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과자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듯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차가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회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을 하나? 은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죽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사실은 아니었지만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비참했죠. 회장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미안하네. 자네 아픈 기억을 건드렸군.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내 아들도 3년 전에 먼저 갔어. 결혼도 못하고 말이야. 은설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금강그룹의 후계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지. 교통사고였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신분과 재산을 떠나 똑같은 상처였어요. 규빈은 초콜릿을 쥔 채 조용히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재개발이 밀린 오래된 집들이 나타났고 낡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고물상 간판이 나타났을 때 은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할머니예요. 저 멀리 구부정한 등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 낡은 점퍼, 느린 걸음. 동섭은 숨을 삼켰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사람. 정수님 누님이었습니다. 누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조심스레 속도를 줄여 할머니 옆에 멈춰 섰어요. 문을 잡은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갚기만을 3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었죠.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신동섭의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뒤따라 내렸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묶여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정할머니는 리어카를 끌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의 노신사가 내리는 모습이 낯설어서 눈을 찡그렸죠. 누구신지? 동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누님, 저 동섭입니다. 춘천 여인숙, 신동섭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동섭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확신하기 어렵다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러다 어느 순간 표정이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설마 그 동섭이가 너냐? 그 덩치 큰 총각. 살아있었구먼. 할머니의 손에서 리어카 손잡이가 미끄러지며 폐지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놀람과 안도, 믿기지 않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동섭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세월의 무게가 한 번에 터져 나온 듯 했죠. 늦었습니다, 누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말을 삼키는 그의 목소리는 깊이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뭘 이런 데서 무릎을 꿇고 그래.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서로의 손을 붙잡은 두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무게들이 스르르 풀려가는 듯 숨을 고르기만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은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규빈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뒤 정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고물상 안이 그래도 좀 덜 춥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고물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제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좁지만 정리된 공간이 나왔어요. 낡은 난로가 조용히 타고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은근히 감돌았습니다. 고물 더미 사이엔 작은 플라스틱 틱 의자가 2개 놓여 있었죠. 누님, 1995년 1월 31일, 그날 기억하시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 근처에 놓인 작은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고 세월 먹은 상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불나고 여인숙이 홀랑 타버렸는데 이건 이상하게 안 타고 남았더라고. 그래서 부적처럼 갖고 있었다네.
동섭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서툰 글씨로 적어 내려갔던 약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은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손수건이 이런 사연을 품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는 난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네가 계속 생각났어. 살아만 있으면 됐다고 늘 마음속으로 빌었지.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동섭이 감정이 추슬러진 듯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이제라도 모시고 싶습니다. 부족했던 지난 시간을 다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됐어. 난 일 안 하고는 못 살아. 내 힘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해. 동섭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단단했습니다. 그 대신 할머니는 은설을 가리켰어요. 정 갖고 싶으면 우리 새댁이나 도와줘. 이 사람 심성이 참 곱고 착해. 면접날 아침에도 어찌나 성심껏 돕든지. 은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께 합격이라 말했던 거짓말이 들킬까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동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면접위원들도 유심히 봤다고 하더군요. 그는 은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실 인사팀에서 면접 이후에도 자네 이야기가 나왔다네. 오늘 누님 얘기까지 들으니 확신이 드는군. 확신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 자리가 하나 있어. 조건은 하나, 정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를 챙겨주는 것. 급여와 업무는 회사에서 책임지겠네. 정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다니까. 그게 제 마음입니다, 누님. 은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 한 번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규빈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규빈이가 있잖아. 할머니도 함께 웃으며 은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좀 웃어도 되는 날이 온 것 같다, 새댁. 잠시 후 일행은 고물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고물상 지붕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죠. 동섭이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누님도 한은설 씨도. 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야 뭐.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야 얼마든지. 은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빈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럼. 우리 예쁜 규빈이도 꼭 같이 와야지.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은설은 몇 번이고 회장에게 인사를 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규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때 은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한 햇살 뒤에 오래 묻혀있던 또 하나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 7시 은설은 새 정장을 다듬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금강그룹 사원증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규빈이 까치발을 들고 엄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만 예뻐. 그 말에 은설은 긴장 속에서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출근이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회장 추천으로 입사했다는 소문 때문인지 사람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지만 은설은 오히려 눈을 곱게 뜨고 걸었습니다. 편견은 실력으로 이겨낼 생각이었죠. 사내 어린이집에 규빈을 맡긴 뒤 15층 사회공헌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은 반갑게 은설을 맞이했습니다. 한은설 씨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인사팀과도 상의하셨더군요. 은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업무는 독거노인 사업 검토였는데 기존 기획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정할머니가 떠올랐고 은설은 현장 중심으로 조용히 기획을 다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 동섭의 차가 은설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함께 정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한 날이었죠. 규빈은 기다렸다는 듯 신나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야? 응,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차는 골목길 끝에 있는 할머니의 단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연탄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은설이 방문을 두드리자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또 왔어? 바쁜 사람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투덜거리는 말과는 달리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좁은 단칸방에 네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동섭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 맛 여전하네요. 누님 국물 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그냥 물에 된장 푼 거요. 별것도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칭찬에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분명했어요. 규빈이 고등어 가시를 잘 발라내지 못하자 할머니가 직접 조심스레 살을 발라 작은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감사하다는 듯 꾸벅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에 은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은설을 보며 물었어요. 세댁,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지는 않고?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규빈이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은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걱정이 어렸어요. 근데 왜 그리 슬퍼 보여? 겉으로는 웃는데 눈은 안 웃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은설이 놀란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회장님 덕분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규빈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은설의 손을 토닥여줬습니다. 규빈이 밥을 다 먹고 방 한구석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굴리며 혼자 중얼거리는데 뭔가에 집중하면 입을 삐죽 내미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섭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혁도 어릴 때 똑같았거든요. 입을 내미는 버릇,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웃을 때 초승달처럼 휘는 눈매. 모두가 민혁과 닮아 있었어요. 민혁이랑 너무 닮았어. 설마. 동섭은 단숨에 마음을 부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비슷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시선을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방안을 둘러본 동섭의 시선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멈췄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까지 보였어요. 누님, 이런 냉골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디 뭘.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은인이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따뜻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은설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규빈이도 여기 오면 너무 추워해요. 지난번에는 감기 걸릴 뻔했잖아요. 규빈을 핑계로 댔지만 사실 은설도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규빈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기가 추우면 안 되지. 동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 제 집 근처에 작은 집이 하나 비었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마당도 있고요. 가까우니 저희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동섭이 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도움드리는 아닙니다. 30년 전 누님이 제게 해주신 것을 이제야 조금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누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가족처럼요. 가족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은 그리운 단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폐지 줍는 건 계속할 거야. 그리고 집세는 내가 낼 거고. 동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폐지는 건강하신 동안 계속 주우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세는 나중에 의논하죠. 은설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죠, 할머니. 저희도 자주 올게요. 규빈이 장난감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만나요. 네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 같았어요. 은설은 규빈 손을 잡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은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밥상 한가운데서 동섭의 마음속에 스친 작은 의심 하나가 곧 커다란 진실의 문을 열어젖힐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며칠 뒤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담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서 할머니는 봄이 오면 상추라도 심겠다며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죠. 마침 동섭이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설은 규빈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긴장했어요. 금강그룹 회장의 집에 초대받는 일이 아직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반면 규빈은 새 옷을 입고 들뜬 표정이었죠. 엄마, 할아버지 집 커요? 응, 아마 엄청 클 거야. 가서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차는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벗어나 넓은 대로를 달리더니 어느새 높은 담장과 대저택들이 늘어선 부촌에 들어섰어요. 차가 커다란 철문 앞에서 멈추자 경비원이 정중히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반쯤 벌렸어요. 아이고 매, 이게 다 집이요? 운동장만 허네. 넓게 펼쳐진 정원, 분수대, 조각상, 그리고 웅장한 대저택. 은설도 말을 잃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고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정원사, 도우미, 운전기사까지 10명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몸을 조금 웅크리며 어색하게 인사했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허리 펴고들 계세요. 거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2층 높이의 천장, 커다란 샹들리에,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벽마다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눈이 부셨습니다. 동섭은 상석이 아닌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누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편하긴 뭐가 편해. 너무 호화로워서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고용인들이 최고급 다과와 차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산 마카롱과 영국 홍차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쓴물 말고 숭늉 없어? 나는 구수한 게 좋더라고. 회장이 웃으며 고용인에게 숭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할머니의 농담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규빈은 넓은 거실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화분 뒤에 숨었다가 나왔다가 소파에 올라가려 하기도 했죠.
은설은 비싼 장식품이라도 손 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규빈아, 조심해. 만지면 안 돼. 하지만 동섭은 오히려 흐뭇한 표정으로 규빈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니 죽은 듯 조용했던 대저택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괜찮네. 아이는 뛰어놀아야 아이지. 한참 담소를 나누던 회장이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누님, 집 구경 좀 해보시겠습니까? 서재 경치가 으뜸입니다. 회장과 정할머니는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다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책이 벽을 타고 올라가네. 2층 높이까지 이어진 서가, 커다란 책상, 오래된 나무향.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발을 떼며 서재 안으로 들어섰어요. 오래된 책 냄새와 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겼죠. 회장이 찻잔을 준비하려 잠시 등을 돌린 사이 할머니의 시선이 책상 위로 스쳤습니다. 서류들, 만년필, 그리고 중앙에 놓인 은색 액자. 할머니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가가 액자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눈 밑에 작은 점이 있는 선한 인상의 청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진 한 부분을 짚었어요. 뭐요, 이거? 누님, 왜 그러십니까?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란, 의심,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확신이 얼굴을 지나갔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동섭아. 왜 새댁 죽은 남편 사진을 여기 두고 있는겨? 동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 멍해져서 반문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3년 전에 죽은 제 아들놈입니다. 할머니는 액자를 들어 보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똑똑히 봤다니께. 눈 밑의 점도 똑같고 웃는 모양새를 보니 이놈이 새댁 남편마저. 회장은 당황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습니다. 착각이실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더 단단해졌어요. 내 눈썰미 알자녀. 눈 밑의 점이 영락없이 그놈이여.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바로 그때 거실에서 규빈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참 장난감을 굴리며 놀다가 집중하면 입을 삐죽 내밀던 모습이 회장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민혁이 어릴 때와 너무 닮은 모습, 웃음소리마저 겹쳐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동섭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정말입니까? 그 사진 속 남자가 제 아들과 똑같았습니까?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늙었어도 눈은 멀쩡해. 회장은 책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민혁이 결혼 인사를 하러 간다던 날. 그날 연락이 끊기고 사고 소식만 전해졌던 일. 은설이 말한 3년 전 갑자기 사라진 남편. 규빈의 나이 3살. 퍼즐이 무섭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설과 규빈이 서재로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동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빨리 액자를 서랍 속에 넣고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아, 규빈이 왔구나. 서재 구경하러 왔니? 은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규빈이가 회장님 찾아서요. 저녁 식사는 화려했지만 동섭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규빈의 표정,
말투, 손짓 하나까지 전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식사 후 손님들이 떠난 뒤 대문이 닫히자마자 동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와주게. 10분도 안 되어 박 비서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동섭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빈이가 마신 물컵과 내 칫솔, 둘 다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최고 보안 등급으로. 비서실장이 놀란 눈을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은 동섭은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 액자를 꺼냈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아, 정말 네가 맞니? 저 아이가 네 아들이냐?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동섭은 자리에 단단히 붙박인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며칠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강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동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박재현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자 회장은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가 있게. 비서실장이 문을 닫고 나가자 회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8.4%.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조부와 손자 간의 유전자 검사는 친자만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98% 이상이면 확실합니다. 동섭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규빈이가 내 핏줄이었어. 민혁이 놈 자식이었어. 기쁨보다는 사무치는 회한과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손자인 줄도 모르고 남처럼 대했던 시간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면접장에서 차갑게 대했던 일,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핀잔을 줬던 면접관들, 그리고 은설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고 회장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 양을, 아니 한은설 씨를 지금 당장 모셔와. 규빈이도 함께. 30분 후 은설이 규빈을 안고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지,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었죠. 회장은 은설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규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은설 양. 아니, 아이 엄마. 갑작스러운 호칭 변화에 은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규빈이 아빠를, 그 사람을 많이 원망하나? 은설은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어요. 원망, 많이 했어요. 임신한 저를 두고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동섭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은설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그래도 밉지만 보고 싶어요. 규빈이가 아빠라는 존재조차 모르고 자라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정말 저희를 버린 건지 죽을 때까지 궁금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쪽 벽에 있는 금고로 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년 전 날짜가 찍힌 신문기사 스크랩과 낡은 가죽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오열을 참으며 물건들을 은설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놈은 자네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은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3년 전 민혁이 사라진 바로 그날 날짜였습니다. 동섭은 젖은 목소리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혁이 죽던 날 아침에 쓴 마지막 일기야. 은설이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배경이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고 그 사람이 나타났다. 은설이는 내가 재벌 아들인 줄 모른다. 평범한 회사원 신민혁으로만 알고 사랑해준다. 오늘 드디어 아버지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러 간다. 갑작스러운 말에 많이 놀라시겠지만 내 진심을 보여드리면 결국 허락해 주실 거다. 이제 숨지 않고 떳떳한 남편이 되겠다. 다이어리 위로 은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혁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털어놓고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대신 비극적인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3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는데 민혁은 자신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은설이 흐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섭도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놈이 빗길에 트럭과 부딪혔어. 절벽으로 떨어져서 시신도 못 찾았지. 내가 민혁이 애비일세. 은설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순간 은설의 눈가가 살짝 떨리며 숨조차 잊은 듯 굳어졌습니다. 내가 자네 시아버지야. 못난 시애비가 이제야 알아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충격적인 사실에 은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민혁 씨 아버지? 그때 규빈이 울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프지 마. 동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설과 규빈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었죠. 내 아들놈이 남기고 간 보물들을 내가 몰라봤어. 흑흑. 회장의 통곡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재벌 총수로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 며느리와 손자를 이제야 찾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은설도 시아버지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혁이 떠난 후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놓아졌죠. 규빈은 울고 있는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자기도 같이 안아달라고 팔을 벌렸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꼭 안으며 흐느꼈어요. 우리 규빈이 할아버지 닮았구나. 아빠도 닮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눈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3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렸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같이 살자. 규빈이도 할아버지 집이 넓으니까 뛰어놀 수 있고 자네도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말고. 은설이 망설이자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 며느리와 손자가 시아버지 집에 사는 게 뭐가 이상한가. 민혁이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거야. 은설은 규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러겠습니다. 동섭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가족. 비록 아들은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정원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드넓은 잔디밭을 비추고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규빈이 정원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고 있었고 은설은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집은 완전히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차가웠던 대저택이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텅 비어있던 식탁은 매일 세 사람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아침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법원에서 중요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동섭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호적 정정 허가서였습니다. 규빈의 성이 한규빈에서 신규빈으로 정식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우리 규빈이가 진짜 신씨 집안 사람이 됐구나.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설도 서류를 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규빈이 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섭은 완전한 손자 바보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웃기만 해도 금세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수십 장씩 찍어대곤 했죠.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도 규빈이 유치원 학예회가 있으면 무조건 학예회를 선택했어요. 비서실장이 일정을 보고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규빈이 일정이었죠. 오늘 오후 3시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규빈이 하원 시간이 몇 시지? 3시 30분입니다만. 그럼 총회를 2시로 당기게. 손자 데리러 가야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금강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손자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은설은 사회공헌팀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기획안들은 실질적이고 따뜻했어요.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고 미혼모 자립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진정성과 능력을 모두가 인정했으니까요. 정할머니는 동섭의 강력한 권유로 금강그룹 복지재단의 명예이사 직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아이고, 일어나. 남복이 창피하게. 그래, 알았어. 하지만 월급 같은 건 안 받을 거야. 할머니는 여전히 대저택 근처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주었어요. 회장이 정원사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죠. 난 흙 만져야 살아. 이게 내 낙이란 말이여. 맑은 봄날 오후 4사람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이었어요. 민혁의 유골함이 안치된 곳이었죠. 3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은설이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아버님 오셨어. 그리고 우리 규빈이 당신 성 달고 왔어. 이제 신규빈이야.
동섭도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미녀가 신부 하나 참 잘 얻었다. 내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귀한 며느리와 손주를 남겨주어서 내가 평생 목숨 걸고 지키마.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규빈이 까치발을 들고 아빠 사진에 뽀뽀를 했습니다. 아빠, 규빈이야. 할아버지랑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왔어. 할머니도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젊은 것이 먼저 가서 얼마나 아까운지. 하지만 좋은 씨를 남겨놨으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돌아오는 길 은설이 운전을 했습니다. 동섭은 뒷좌석에서 규빈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만약 내가 할머니의 손을 놓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었겠지.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연을 만났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동섭이 말했습니다. 은설아, 우리 재단을 좀 더 크게 만들면 어떨까?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전문 재단 말이야. 은설이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그럼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이름 따서 수님재단 어때요? 졸고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내 이름 넣으면 촌스러워서 누가 기부나 하겠냐. 절대 안 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규빈도 따라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죠. 할머니 이름 예쁜데. 아이고, 우리 규빈이는 말도 예쁘게 하네. 은설은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취업준비생도 외로운 미혼모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며느리이자 능력 있는 팀장이자 무엇보다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든든한 시아버지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으며 친정엄마 같은 할머니가 곁에 있었어요. 비록 민혁은 하늘에 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은설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해요. 그래. 우리 규빈이가 할아버지도 그려줄 거야? 응. 엄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그릴 거예요. 동섭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족. 그 단순한 단어가 이렇게 가슴 벅찬 것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정원의 꽃들이 달빛 아래 잠들었어요. 2층 규빈의 방에서는 은설이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고 서재에서는 회장이 민혁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혼잣말을 했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요. 폭설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그날의 폭설이 만들어낸 기적. 리어카를 밀어주던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연의 그물. 그것은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설은 규빈이 잠든 후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혁 씨,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은설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